대한민국 근현대사, 격동의 시기와 함께한 우리의 통신수단 전화. 우리나라가 격변기에 있었습니다. 전화는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石橋だば그런데 즐겁다. 다름 아니고요. 국민들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걸 가속화한 거고. 반세기 전 이미 통신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 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 스토리. 특히 모든 수동 시스템을 자동화해 전 전자교환기 등의 첨단 통신 시설을 갖춤으로써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역사상 해본 적이 없어요. 국가를 살리기 위한 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오늘날 정부와 사회가 된 거예요. 침탈의 상처에서 시작해 격동하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 진화해온 전화. 최첨단 정보와 사회가 된 현재까지 전화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전화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조선 왕조의 법궁 경복궁. 궁궐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자리에 있는 권총궁은 우리 역사에 상처가 남아있는 곳이다.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의 거처로 이용되었던 이곳은 한국 근세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1895년 을미년 일본인들은 미우라의 주도하에 경복궁을 기습하여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참혹히 살해했다. 시해된 지 2년 후 조선은 대한제국이 되었고 중전 민씨였던 왕비는 명성황후로 추존되며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노를 사귈 수 없었던 조선의 한 청년이 있었다. 더러운 일본 놈들.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이 없기로서니 감히 국모를 시해해? 이게 다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지 어쩌겠나. 그래도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청년은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의 원수를 꼭 갚겠다고 다짐한다.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무작정 거리로 뛰어나온 청년. 이때 그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우라로 보이는 일본인 장교였다. 일본인을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우라로 착각한 청년은 그의 뒤를 몰래 쫓았다. 그리고 사회 전체에 팽배했던 반일 감정의 폭발과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안갚음으로 그를 살해하고 만다. 그래서 이 사람 젊은 청년이 화가 나니까 그 일본 중위를 그냥 죽여버려요. 그 의분을 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온도를 받았어요. 일본인을 살해한 대가로
혹독했던 인천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된 청년. 그리고 그가 받게 된 판결은 사형. 젊은 나이에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희망의 끈을 놓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던 이때, 이 소식은 멀리 한성의 궁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전하, 다급한 일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지금 인천 감옥에서 한 청년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하옵니다.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처사이거늘 그것이 그리도 다급하였더냐? 그 죄가 조선의 국모를 시해했다고 생각한 일본인을 살해한 것이라고 하옵니다. 뭐라? 어찌 이런 일이? 당장 그 청년의 처형을 중지토록 하라. 하오나, 지금 당장 출발한다 하여도 인천에 당도하였을 때쯤엔 이미 형이 집행된 후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물건이 있지 않느냐? 한시가 급한 상황. 고종에게 떠오른 것은 전어통,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였다. 이 전화 한 통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놓았다. 요게 전화 처음 설치되고 3일 만에 그런 전화 통화를 했는 걸로 지금 됐어요. 되는데 그 젊은 청년이 바로 누구냐면 백범 김무 선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본인이 그때 전화가 없었으면 정말로 사형당하고 그럼 우리 역사에 백범 김무 선생은 없는 거죠. 평소 고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서양 문물인 전하가 사형 집행 3일 전 궁중과 인천 간에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직접 전화를 해 김구 선생의 사형을 막은 것이다. 개항의 관문인 인천. 이곳은 일찍부터 서구 문물이 들어온 곳이다. 인천은 개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개항과 함께 새로운 문물들이 인천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서양의 앞선 기술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중 하나가 전신이었다. 원래 이제 사람 사이에 소식을 전하거나 뭐 이럴 때는 옛날 편지를 썼죠. 편지를 쓰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간 게 전보로 이제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하고 나오기 전에는 우선 전보가 먼저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전신 기술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880년대 초반에 이 전신기가 이제 설치됩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는 이미 서양의 우편 제도를 받아들여 우편 업무를 실시하는 우정 총국이 세워진 상황. 그 후 전기가 소개되면서 궁궐에도 전등이 설치되었다.
전신 선로의 설치가 급격히 빨라지게 됐는데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신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 전기줄 하나 하고 다음은 땅을 해서 서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거는 이제 말은 전혀 못하고 그걸 이제 장단으로,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은 띠띠똔똔 그러고 미국 사람은 디다디다 그래요. 최초로 전신기를 개발한 사람은 미국의 발명가 사무엘 모스. 전신 기술자였던 모스는 전신의 상용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신호음의 장단을 이용해 문자를 전송하는 모스 부호를 만든 것. 이처럼 알파벳 문자를 조합해 단어를 만들 수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신호를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곧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만 그 부호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한글로 옮겨 적어가지고 옮겨 적은 내용을 이제 정보 수신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서울에 하고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 서로 이제 소식 전할 때,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내용을 그거다가 정보로 보내면은 이제 쪽 지방에서 그걸 수신을 해가지고 그 전신소에서 그걸 한글로 적어가지고 수신자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나 전신은 그 언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전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았고 전신은 널리 쓰일 수가 없었다. 원래 전신선이 이 국민을 위한 전신선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행정 소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청나라가 필요해서 전신선을 가설하지 않느냐, 또 일본이 필요해서 전신선을 가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국 최초의 전기통신선은 인천을 기점으로 서울, 평양을 거쳐 의주에 설치된 서로전선, 그리고 전주와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로전선이 있었다. 이 계획의 뒤에는 청나라가 있었다. 덴마크의 기술자, 아마 덴마크 이름으로는 헨리 여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 사람이 와서 미룬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 이제 기술자로 청나라의 적으로 가지고 기술자를 가지면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입국할 당시에 청나라에서는 벌써 기술자를 150여 명 같이 보냈어요. 보내고 시설 장비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한성하고 정울파하고 이제 라인을 깔게 됐죠. 청의 개혁 정치가 리홍장은 일찍이 양무 개혁을 통해 서양식 군대와 기술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야욕을 가졌던 청나라는 개항기에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혼란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 일반 화물선을 개조해서 이제 해군용으로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그게 역사에 보면은 이제 1902년도에 만들고 1905년도에 아마 이제 그 구축을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조선에 이제 왔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거기에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무선 장치를 이제 설치한 의미가 있어요. 최초의 우리나라의 무선 통신함이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격변의 시기, 열강의 야욕들 속에서 자주권을 지키려 했던 대한제국. 바로 이 시기에 또 다른 놀라운 물건이 소개되었는데 바로 전화였다. 원래 전화가 제일 먼저 발명된 거는 그 미국의 그 알렉산더 그라함 벨, 이 사람이 이제 그 전화를 발명해가지고 특허로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게 1876년인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전화가 들어온 건 굉장히 빨리 들어왔어요. 그 뭐 얼마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고 주로 이제 그때도 보면은 전화도 보면은 그 궁중하고 인천하고 제일 먼저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전화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사람이 음성으로 직접 통화가 가능하게 된 거죠. 세계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발명가 알렉산더 그라함 벨. 전기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원리를 이용해 음성을 전달하는 기구를 만든 것인데 이것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일대 사건이 되었다. 이 영특한 물건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인데 가장 처음 설치된 곳은 궁궐이었다. 국내부에서 전화가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인천이 외국에 배들이 들어오고 또 신문물이 들어오고 그런 동향을 즉시 파악하기 위해서 외국 문물이나 이런 것들 전부 대부분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 전신선도 인천을 통해 제일 먼저 들어오고 전화도 보면은 서울 그 황궁 그 주로 이제 덕수궁인데 그때 당시 그거하고 인천하고 제일 먼저 전화도 그 인천하고 서울이 제일 먼저 개통이 됩니다. 개항의 중심지였던 인천은 이미 우편 업무를 위한 우정국이 있었고 이곳에서부터 전신 전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곳을 통해 인천과 고종에 있는 경운궁을 연결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전화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들어온 전화기는 오늘날의 그것과는 다른 자석식 전화였다. 전화기 안에 발전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그게 이제 교환원한테 그 벨을 울려줘요. 전류가 흐르면 이제 신호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터 교환양한테 이제 신호를 주면은 교환이 그 신호를 받아서 이제 제3자한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전화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가 필요했는데 당시에는 전기를 아무 곳에서나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화기 자체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 당시 전화기는 오른쪽 손잡이를 돌리면 자석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사용했다. 이 같은 전화의 작동 방식은 오늘날의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이 뒤처져 있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장치였다. 지금과 달리 번거로운 과정이 수반됐던 초기 전화기. 소리도 매우 작아 음질도 좋지 않았다. 초기에 그 전화는 그 음질은 굉장히 나빴죠. 나빴고 또 지금 기록에 의하면은
전화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전화 통화할 때 옆에 아무도 없고 조용하게 해놓고 그래야 이제 서로 이제 통화가 가능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비록 훌륭한 성능은 아니었지만 전화기는 이 당시 매우 귀한 물건이었다. 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전화를 걸고 받는 방법도 따로 있었다. 왕이 이제 예를 들면 귀양 간 사람한테 이제 그 직서를 보내잖아요. 받기 전에 재배를 잘 하고 그 왕께 전하고 그다음에 이게 받는 그거하고 전화 받는 거하고 같은 못하겠지. 장애들이 이제 그 왕의 소리를 들으니 함부로 못 듣잖아요. 아마 그것도 기록에 의하면 그 좀 코믹한 건데 이제 절을 이제 4번인가 3번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정자세를 하고 전화기를 받아서 이제 응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당시 전화를 거는 예절은 대단히 까다로웠다고 한다. 상대방을 직접 보지 않아도 상투를 단정히 고쳐 세우고 두 손을 맞잡아 머리 위에 쳐드는 읍을 하고서 전화를 돌렸던 것이다. 만약 국내부에서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벗어놓았던 관복, 관모, 관드로 정장을 하고 전화를 향해 무릎을 꿇고 대화를 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전화가입자가 80가입자밖에 없었고 상당히 희귀했었고 98년에 이제 설치됐다고 그러는데 그 보면 뭐 처음에 보면 뭐 한 9대 정도 전화가 연결됐다고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당시 전화는 희소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보급된 전화기도 몇 대 없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들만 쓰고 있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통화하기 위해선 필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교환기였다. 자기 원하는 사람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교환기죠. 그 교환기가 없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 전화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교환기는 전화와 전화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이용했다. 수동교환기라고 그래가지고 교환원이 있죠. 교환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교환원 앞에 이제 구멍들이 전화번호마다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누가 전화하면 그 사람 전화 줄을 들어가지고 누구 연결하라는 걸 손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교환기에 있는 각 구멍은 각각의 전화기 또는 사용자와 연결되어 구멍을 통해 전선을 연결시켜주면 서로 통화가 가능했다. 이 방식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중간에 전화를 받아 발신자와 수신자를 연결시켜주는 교환수가 꼭 있어야만 했다. 전화량이 많아지면 교환수의 업무량이 증가하겠지만 당시 우리나라엔 전화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 분주한 상황은 아니었다. 처음에 전화가 가설될 때는 가입자가 80명이었습니다. 그 서울에 50명, 그리고 수원, 인천에 좀 있었고, 대부분이 또 외국인들이 그 외국 공사들이 전화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1910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 가입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뭐 한 몇십 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규모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가장 먼저 왕이 전화를 사용할 만큼 우리도 그 가치를
미리 알아본 것이다. 그러나 이후 불어닥친 격변의 시기와 함께 우리나라 전시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도 연이어 승리하며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후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부를 세우며 식민 통치와 함께 본격적인 수탈을 시작했다. 러시아하고 일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 그때부터는 우리 한국은 완전히 그냥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이 새들은 자기네들이 통신 시설을 했지만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꼴이 된 거예요. 일본은 현재 서울중앙우체국의 전신인 경성우체국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우편 통신 업무까지 손에 넣었다. 일본은 보면은 그 상당히 어떤 통신 시설 그 확장하고 이런데 상당히 주력을 했어요. 주력을 했고 또 실제 그걸 가지고 또 그 우리나라가 점령을 강화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설은 좀 늘어났지만도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못 쓰고 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체제하는 일본 사람들 위주로 이제 거기 많이 사용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 민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 철도 등의 대규모 공사를 실시했는데 전신 선로를 세우는 일도 그중 하나였다. 그 당시의 흔적들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데 주택가 사이사이 전선들로 연결되어 있는 나무 전봇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나무 전봇대는 당시 거리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호열자가 그때 한참 이제 창고를 했는데 그때 소문을 내기를 그 아까 전봇줄 가잖아요. 거기에 바람이 불면 샥샥 소리가 나잖아. 그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호열자가 이제 번진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거기서 전봇대를 갖다 때려 부시고 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의병들 진압한 데 맞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병들은 이 전화 시설을 오히려 이게 자기들 감시하는 걸 봐가지고 막 전화 시설을 파괴하고 부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자기 말하자면 일본이 이제 전화 시설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강점한다, 강점하는 수단을 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화 시설이 파괴의 대상으로 된 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곧게 뻗어올라 하늘로 치솟은 전봇대. 이 앙상한 나무 같은 전봇대에는 우리 민족의 서름이 담겨 있다. 그러나 상처와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통신의 발달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홍정식은 이거는 이제 끌어놨을 때도 전류를 연결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딱 전화기를 뜨면 전류가 흐른다고 봐야 돼요. 배터리가 그 여럿이 같이 쓴다고. 배터리가 이제 전화 교환하는 옆에 이제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그 전원을 그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전기가 알아서 공급되는 공전식 전화기는 곧 전화 기반 시설의 발전을 의미했다. 전화기의 숫자도 늘면서 통화량도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환기의 역할이 더 커졌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었다. 교환수가 중간에 해줘가지고 한 사람이서 이 교환해줄 수 있는 숫자가
한 수백 명밖에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사람 숫자가 작을 때는 이게 되는데 이게 뭐 요새처럼 뭐 몇백만 명 이래 되놓으면 사람이 이걸 앉아가지고 핸들링 해줄 수가 없죠. 처리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이제 어쨌든 자동 교환기가 나오게 됐는데. 전화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교환수가 필요했고 교환기의 선들도 복잡해지면서 연결에 오류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수동 교환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엘먼 스트로저는 새로운 교환기를 고안해냈다. 스트로저 자동 교환기는 교환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대신 전화 연결을 원하는 상대방을 숫자로 입력해야 했다. 바로 여기에서 전화번호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비로소 전화의 모습이 현대의 모습과 비슷하게 갖춰졌고 이 같은 기술의 도입은 일제 식민지하의 우리 민족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유의 만세를 부른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국 전쟁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사업 운영의 일시적인 중단은 물론이고 전기통신시설은 80%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대도시 중심의 전화시설은 그 모습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였고 전국의 선로망도 거의 전부 파괴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 전신전화 시설들이 한 80%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뭐 불통 상태죠. 6.25 전쟁 나기 전에는 그 미국이 무상 원조를 해가지고 자동 교환기를 조그만 자동 교환기를 들여와서 쓴 걸로 기록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 전쟁 때 철저하게 다 망가졌죠. 망가진 걸 이제 다시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7월 1일 중앙전화국에서는 이 최신도 장관을 비롯해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서구 개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최신부에서는 작년 6월 말부터 전쟁의 상처를 딛고 다시 통신시설을 재건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하지만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복구 과정이 만만치 않았기에 대부분 외국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는 주로 외국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설 복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군정이 이제 또 미군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은 또 자기 통신용을 또 군 통신용을 써야 되잖아요. 이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특별히 또 통신시설 그 설치하는 예산을 원조 자금 놓고 해가지고 시설 보강하고 또 미군들이 본국 그 부모들하고 통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좀 복구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설이 보강된 형태로 60년대 초까지 오게 된 거죠. 열악한 통신시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전화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편입니다. 네네. 그럼 내 지금 곧 갈게. 네. 다름 아니고요. 당시의 소설과 영화들을 통해 전화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과 낭만 등을 엿볼 수 있지만 여전히 희귀한 물건이었다. 전화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전화 신청하면 2년 3년 걸렸고 그때 이제 내가 상무인데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갈수도 전화를 빌렸어요. 한 달에 3만 원씩 내야 돼요. 그 월급 30만 원에 3만 원씩 전화 요금을 내야 됐다고요. 대부분이 외국 차관으로 이걸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비싼데 우리나라 뭐 달러 놓고 하니까 또 차관을 함부로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설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 함부로 공급을 못 하는데 또 전화를 가지려는 사람은 너무 많고 하니까 이 전화 한 대 값이 굉장히 비싸게 있던 거예요.
다행히 공중전화가 있어 사람들의 수요를 충당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전화기 앞에는 항상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당대의 현실에서 나타난 신풍속도가 있으니 다름 아닌 다방전화다. 옛날에 뭐 다방이 어떻게 보면 그 동네나 그 지역에 그 말하자면은 소식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고 또 초기에는 뭐 전화가 집에 놓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싼데 다방은 반드시 전화가 있어야 돼요.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전화 없는 사람은 다방 전화번호를 그 자기 명함에다 적어놓고 그럼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다방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한테 온 전화를 이제 받는 거죠. 전화가 갖춰진 다방은 전화를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이어서 전화를 걸거나 받기 위해 다방을 많이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은 전화가 부족했던 50년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어주었다. 이후 전화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크게 변화하게 된다. 1960, 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강의 기적을 따라 전화 수요도 늘기 시작했다. 이에 통신시설이 확장되면서 상대와 통화가 됐을 때만 요금을 물리는 전화도수제란 제도가 도입됐다. 통화 중이군요. 기차 시간이 임박했는데 차표까지 사놓고 전화를 거는가 봅니다. 누가 이 여인의 긴박한 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군요. 새로 해입은 옷자랑을 무려 2분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남의 긴박한 전화를 가로막고 말이죠. 사용한 만큼의 전화 요금을 내는 현대적인 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금년도에 새로 된 도수제를 위한 기계실입니다. 도수제 이전에는 이제 전화에다 일정 요금을 이제 부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 한 달에 얼마씩 내라. 일정 요금을 부과를 해서 일정을 받는 거고, 도수제를 하면서 쓴 만큼 이제 그 기본 요금은 따로 있고,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내라, 이렇게 된 거죠. 소위 그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요금 제도를 개선시킨 겁니다. 전화가 많지 않던 시절, 열악한 통신 여건 속에서 생겨난 과도기적 제도들은 곧 이어질 전화와 통신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재근과 전진의 우렁찬 발자국 소리와 함께 이번에 제6국으로서 서울시내 영등포에 EMT 자동전화가 신설되었습니다. 영등포 전화국에 처음 들어온 전자식 교환기. 이는 당시 전화회선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아직 통신기술이 부족하던 시절, 독일로부터 시험적으로 들여온 EMD 교환기는 기존의 기계식 교환기의 한계점을 완전히 극복했다. 당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전화 가입자들을 감당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통신의 시대를 예고하는 단계였다. 어차피 교환기가 있어야 이제 전화료가 이제 공급되고 수요는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우리는 돈이 없고 하니까 이제 이제 독일에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독일 차관을 이제 한 거예요. 미국 일변도가 아니고 차관으로 이제 사업을 하자. 그래서 차관하면서 독일에 교환기를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조달청에서는 국내 통신망의 확장을 위한 약 3,500만 마르크의 서부독일 차관이 김원희 조달청장과 서부독일 대표 트라우트만 씨에 의해서 서명됐습니다. 이번 차관은 통신용 자재와 기술 용역의 도입을 위한 것으로 자동전화 교환시설과 장거리 직통전화시설,
그리고 케이블 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의 차관을 들여오게 된다. 교환 시설은 부산 4국에 196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62년부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가지고 5년 단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제 수준이 좀 급속히 올라가니까 전부 다 자기가 전화를 한 대씩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5차 5개년 계획이면 5년씩이니까 25년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 통신 수요가 상당히 매년 폭증을 해가지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아이템이 되었고 전화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동식 교환기와 기계식 교환기로는 그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50년대) 중반 4만 5천 개의 회선이 60년대에 2배로 늘더니 69년도엔 50만을 넘어서며 15년간 12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러한 전화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새로운 풍속도를 낳았다. 백색 전화는 이제 사업자가 전화번호를 이제 따서 그걸 이제 사용자에 파는 거예요. 가입자에 파니까 사용자는 그 가지고 또 이제 전화를 다른 데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전화 가입원부의 색깔에서 유래된 청색 전화와 백색 전화. 청색 전화의 등장으로 백색 전화의 희소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 청색 전화는 이제 거래를 못하고 그냥 옮기거나 하면 새로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 백색 전화가 거래가 많이 됐는데 최고로 올랐을 때가 그때 80년대 초인데 한 3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제가 월급이 30만 원인데, 상무 월급이 30만 원인데 300만 원 갔다고. 그때 당시 압구정동에 30평 아파트가 한 300만 원 갔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전화값이었어요. 백색 전화를 비롯한 당시의 전화 물량 부족은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낳기도 했다. 성북동 김 사장 다시 봐야겠어. 집에 가니까 백색 전화가 있더라니까. 백색 전화? 그 사람은 몇 년이나 걸렸다 그래? 몇 년이라니? 전화 말이야. 청약을 해놓은 지 2년이 지났는데 기약이 없으니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아이고, 이 답답스러운 사람아. 요즘에 그냥 그렇게 넋놓고 있는 사람이 어딨나? 그럼 김 사장처럼 머리를 써. 잠깐요. 웃돈을 주고 전화를 사거나 전화를 비싸게 되파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특수하게 전화를 돈 많이 내고 백색 전화를 사면은 그게 완전히 재산 1호가 사실상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걸 상속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전화 가격의 비상식적인 폭등. 그 원인은 회선의 부족에 있었다. 차관으로 들여온 외국의 교환기들은 그 가격이 무척 비쌌고 전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충분한 회선이 공급되지 못한 탓에 전화가 사치품이 되고 만 것이다. 외국 차관으로 들어왔고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AT&T에서 들어온 장비, 그다음 벨지움에서 쓴 텐시엔, 그다음에 스웨덴에 들어온 LM 에릭슨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의 NEC의 크로스바 여러 교환 장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고가였고 우리 거는 설치를 차관으로 들어왔지만은 또 고가니까 사용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부담하기는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엄청나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증설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중반에 전자교환기로 바꾸자.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화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전자교환기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었고 마침내 국산 전전자교환기 TDX가 탄생했다. 선진국가에서도 힘들고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R&D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되리라고 믿은 사람이 사실 없었죠. 근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하고 나니까 우리도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큰 연구력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생겨서. 전자교환기의 국산화로 이제 충분한 회선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전화가설은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전국 곳곳에 전화가설이 이루어졌고 전화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매개체가 되었다. 까기 시작하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느냐. 교환기가 싸졌잖아요. 싸지니까 아까 이야기한 백색 전화라는 게 뜻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80년부터 까기 시작했는데 88년 올림픽 하기 전에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전화기를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백색 전화라는 게 아무 뜻이 없어져 버렸죠. 그동안 가보였는데 아무 뜻이 없어지면 전화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죠. 1년에 뭐 한 200만, 300만 해서 이렇게 막 공급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금방 뭐 우리나라에 1000만 해서 공급되고 2000만 해서 공급되고 그래요. 금방 그냥 불과 뭐 한 10년도 안 됐어요. 2000만 해서 이렇게 공급되는데. 비로소 전화는 부의 상징이 아닌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연결해주는 필수품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전화를 걸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섬마을에도 전화 자동화 시대. 저 멀리 산속과 섬에 사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신만 설치되면 전화는 쉽게 일상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렇게 늘어난 전화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바꿔놓았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며 생활의 효율성을 높여주었다. 우리나라 근대사 속 격변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진화한 전화. 전화가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 정보 사회로 이제 접근하는 시절이거든요. 이제 그 회사에서도 보면은 그러나 그때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문화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정이 이제 접속이 이제 빨라진 거예요. 뭐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서로 잘 있냐, 잘 있다, 뭐 안부만 나누면 되거든요. 그런 건 전화가 제일 간단하고 좋잖아요. 잠깐 전화 한 통 하고, 잘 있구나, 알고, 이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정보 전달하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보면은 옛날보다 속도를 빠르게 해버린 거죠. 전화는 단순히 편리함만을 더해준 것이 아니었다. 격변의 시대마다 통신의 가치를 일깨워준 것이다. 이게 성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모든 대형 프로젝트에 이제 자신이 생기니까 대형 프로젝트 따라고 그게 이제 IT를 지금 수준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 된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기술을 장착한 제품들이 쏟아지는 요즘이지만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전화는 교환원을 통해 해야 했고 더 거슬러 가면 우리의 역사를 바꿔놓은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주었다. 아픔의 시기에서 최첨단 정보화 사회인 현재까지 집안에 전화 한 대 놓기 어려운 시절부터 생활 필수품이 되기까지 격동의 시기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던 전화. 우리의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까지 바꿔놓은 근대의 상징물이다.